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뉴욕 증시가 글로벌 기업의 영국 기업 인수 합병 소식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기대 이상 실적 발표 등 투자 심리가 호전되면서 역대 최고치를 또 갈아치웠습니다. 다우지수는 0.09% 상승한 18,533으로 마감하면서 최고치 행진을 닷새째 이어갔습니다. S&P 500 지수도 0.24%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고 나스닥 지수 역시 0.52% 올랐습니다. 자산 기준 미국의 2위 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채권 부문의 호조와 비용 절감 노력에 힘입어 기대 이상의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BOA는 이날 2분기 순이익이 42억 3천만 달러, 주당 36센트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1% 감소한 것인데요. 하지만 블룸버그가 집계한 전문가들의 예상치 33센트는 웃도는 수준입니다. 미국 부동산 경기 지표가 예상에 약간 못 미쳤지만 호조를 이어갔습니다. 전미주택건설협회는 7월 주택시장 지수가 59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와 전월지수 60을 밑도는 수준입니다. 호조를 이어갔지만 낙관론이 다소 주춤했다는 평가인데요. 주택시장 지수는 50을 웃돌 경우에 주택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는 비율이 더 높다는 의미입니다. 국제유가가 미국의 원유 재고가 증가하면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다소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전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1.6% 하락한 45달러 24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뉴욕 증시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다우지수는 닷새째 역대 최고치로 마감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S&P 500 지수 역시 다시 한번 역대 최고치로 마감이 됐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올 들어서 가장 큰 폭으로 올라서 가장 많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여러 호재들이 투자 심리를 호전시켰습니다. 기술주와 은행주가 강세였죠. 먼저 M&A 소식이 있었는데요. 일본 소프트뱅크가 영국의 반도체 기업인 ARM 홀딩스를 인수했다는 소식입니다. ARM 홀딩스는 주가가 40%나 뛰면서 급등 마감이 됐습니다. 유럽 IT 분야 M&A 가운데 최대 규모라는 소식이었고요. 또 미국의 가장 자산 기준으로 2위 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한 것 역시 금융주의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금융업종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가 다소 누그러드는 분위기입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는 외국인들의 팔거래일째 이어지는 순매수 속에서 이제 2020포인트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삼성전자가 52주 신고가를 또 한 번 경신하면서 이제 153만 3천 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요. 이번 주에도 국내 증시가 상승 랠리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잠시 뒤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7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증시 전망해보고 전략까지 짜봅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예,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보고 국내장 흐름까지 분석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존금증권 김지훈 과장님을 전화로 연결해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새벽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M&A 소식도 호재였고요. 또 은행주의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 발표 역시 금융주 상승을 이끌었다는 소식인데요.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네, 뉴욕 증시 일단 세 가지 지수가 다 거의 사상 최고치를 지금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M&A 소식이 일단 크게 투자자들의 심리를 많이 개선시키는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이번 M&A 같은 경우는 소프트뱅크가 영국에 있는 그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 이쪽을 설계업체를 인수한다는 소식인데요. 이 인수 규모가 상당히 크거든요. 약 한 36조짜리 M&A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의 큰 M&A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 자체가 투자자들에게 있어서는 좀 남들도 이렇게 리스크를 크게 지고 가는 M&A에 나서기 때문에 자기들도 이 어떤 리스크를 감수하려는 이러한 심리를 자극을 한 것 같고요. 또 금융주들도 상당히 좀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지금은 기존의 컨센서스보다 이제 EPS가 좀 더 높게 나온 편이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외에도 JP 모건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시장의 컨센서스보다는 좀 더 EPS가 좀 더 높게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증시가 일단 강하게 지금 상승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투자 심리 개선에 있어서는 좀 상당히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 증시가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주요 이슈들 살펴봤고요. 이제 아시아 쪽으로 좀 고개를 돌려볼 텐데요. 브렉시트 여파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7월 들어서 3주 연속 오름세인데요. 지난 15일에 발표됐던 중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시장의 예상을 상회했었습니다. 어제는 주택 지표가 다소 주춤한 결과를 내놓으면서 증시가 조금 빠졌었는데요. 중국 증시는 앞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중국 증시는 지금 어제 부동산 지표가 좀 부진하긴 했지만 전체적인 흐름에서 본다면은 상승이 기조를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 들어서 상승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아무 유동성이 원활하게 잘 공급된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고요. 최근 거래 금액에서 신용 거래 금액의 비중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것은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굉장히 많이 계속해서 회복되고 있다라는 이런 근거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존의 후광퉁이 이제 안정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이쪽에서 자금이 또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있으면 또 성강퉁도 시행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또 유동성이 공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 증시는 이러한 유동성 공급의 힘을 바탕으로 3천선 안착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는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노무라 증권은 하반기에 중국의 GDP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고요. 또 S&P도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6.6%로 상향 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 경제가 하반기에도 긍정적일 것이라고 보시는지 또 지수는 3,000포인트를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좀 여쭤볼게요. 네, 일단 지수는 3,000포인트를 충분히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유동성의 힘 때문에 이 3,000은 충분히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GDP 성장률이 그 후에 추후에 하반기에 어떻게 나올지가 관건인데요. 지금 증권사들은 어느 정도 중국의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하지만 그래도 IMF의 예상 GDP 성장률을 보면은 IMF 쪽에서는 6.5%로 계속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다른 기관에 비해서 IMF는 조금 더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저는 다른 증권사들의 예상치보다는 IMF의 전망치가 조금 더 신뢰가 가고 있고요. IMF의 전망치가 6.5%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수치가 정말로 예상대로 된다면은 지금 중국이 1, 2분기 둘 다 GDP 성장률이 6.7%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반기는 조금 더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적어도 6.4% 이 정도 대가 나와줘야 결과적으로 6.5% 정도에 맞게 된다는 거거든요. 일단 IMF의 전망치를 신뢰를 한다면은 중국의 하반기 GDP 성장률 조금 떨어질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 근거 중에 하나는 또 이번 1, 2분기 6.7%가 나오기는 했지만 월별로 지금 그동안에 정부가 공급했던 신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분기 석 달 중에 첫 번째 두 달 동안은 굉장히 성장률이 부진했다가 마지막 세 번째 달에 중국 정부에서 이 시장에 신용을 많이 공급을 하면서 GDP 성장률을 좀 이렇게 끌어올린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의구심도 시장에서 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면들을 본다면은 좀 하반기에는 좀 GDP 성장률은 조금 낮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 증시가 이제 투기 지표가 아니라 투자 지표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도 들리는데요. 국내 증시에도 호재로 작용할 것을 예상해 보고 싶습니다. 자, 이제 일본 증시 쪽으로 가볼게요. 일본 증시가 부활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브렉시트 이후로 폭락을 맞았던 일본 니케이 지수가 지난주 들어서 9.2%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브렉시트 이전 수준의 주가를 회복했다는 얘기인데요. 어제 일본 증시는 바다의 날을 맞아서 휘장을 했었죠. 앞으로 일본 증시 흐름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네, 사실 브렉시트 이전 수준으로는 진작 회복을 해야 하지만 일본 증시는 좀 늦은 감이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닌텐도 주식이 급등을 하면서 이것도 지수에 어느 정도는 조금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하지만 닌텐도 같은 경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될 점이 이번 포켓몬고의 인기가 상당히 글로벌적으로 인기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지금 이 밸류 기준에서 본다면 굉장히 고평가거든요. 지금 실적 기준에서 본다면 PER이 거의 90배 이상에서 거래되고 있는 그 정도의 상황입니다. 물론 포켓몬고의 인기가 당분간 더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도 개선되면서 더 상승세를 이어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실적 기반보다는 포켓몬고의 단순한 인기를 기반으로 지금 이 정도까지 급등을 했기 때문에 한번 조정이 온다면은 그때는 닌텐도의 주식도 좀 크게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염두에 좀 두시고서 좀 투자에 나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브렉시트 이후로 일본 증시의 회복세는 늦은 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하셨었는데요.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일본 증시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도로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요인이 작용했을까요? 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일단 일본 증시가 밸류 측면에서 상당히 고평가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향후의 실적 전망도 그렇게 좋지 않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 자체가 지금 신흥국 증시 전체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일본뿐만이 아니라 지금 신흥국 전체에 대해서 이 투자 의견도 기존 매수에서 중립으로 의견을 전환한 편이고요. 그 중에서 특히 일본 증시에 대해서는 이제 매도로 의견을 제시를 하면서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본 같은 경우는 기존의 아베 정부가 추진을 하고 있던 이제 엔저 정책이 이 브렉시트 이후에 엔 고현상이 나타나면서 좀 추후에 일본 수출 기업들의 수익성이 좀 크게 악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향후 실적 전망을 분명히 어둡게 가질 수 있을 것이고요. 그것에 근거해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 일본 증시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투자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신흥국 전반에 대해서 좀 투자 의견을 부정적으로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좀 의미가 크게 작용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 의미가 크다기보다는 아무래도 모건 스탠리 자체의 좀 보수적인 시각을 좀 이렇게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신흥국 전체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바꿨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강력한 매도 의견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크게 의미를 굳이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앞서 유럽발 브렉시트에 또 프랑스 테러 등 악재에 이어서 지난 주말에 6시간 만에 좀 진압이 되기는 했지만 터키에서 발생한 쿠데타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는데요. 터키 증시가 7%나 급락을 했는데 글로벌 증시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쿠데타가 거의 해프닝 수준으로 굉장히 금방 진압이 됐고요. 그리고 일단 쿠데타가 발생을 하면서 터키의 어떤 정권 유지 이슈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신속하게 진압이 됐기 때문에 기존 이 대통령의 어떤 지배 체제가 더욱 공고히 될 수 있는 이러한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터키의 쿠데타 같은 경우는 지금 경제적인 문제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좀 정치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번 터키 쿠데타 이슈가 글로벌 증시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줄 만한 이슈는 아닐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코스피 지수가 어느덧 2020포인트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의 힘이었겠죠. 외국인들이 8거래일 연속 주식을 사주면서 증시가 굉장히 강한 모습인데 썸머 랠리를 기대해봐도 좋을지 금주 증시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일단 지금 국내 증시가 상승하는 가장 큰 원동력은 외국인들의 연속 매수였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올 들어서 국내 증시 자체에서 발생한 이런 이슈에 집중하기보다는 글로벌 증시나 글로벌 매크로 지표에 맞춰서 계속 매수 포지션이나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지금 이번 미국 증시가 상당히 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호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 흐름에 맞춰서 본다면 외국인들의 매수 포지션은 계속해서 매수 포지션으로 이제 공고히 이
이 안착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렇다면 문제는 기관의 매도 포지션인데요. 기관 같은 경우는 계속 2,000선만 다가오면 이제 매도 포지션을 강하게 취하면서 국내 증시의 박스권을 만들어왔던 좀 상당히 좀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 이번에도 뭐 브렉시트 발생 이후부터 꾸준히 매도 포지션을 취해왔고 또 2,000선이 다가오자 더 강하게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외국인이 이러한 강한 기관의 매도 포지션을 이겨낼 만큼 아주 확신에 찬 매수 배팅을 하지 않으면 이 정도 기관의 매도 물량을 이겨내기는 힘들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국내 증시가 썸머랠리라고까지 표현하기는 힘들 것 같고 기존의 박스권이 2,000선이었다면 박스권 상단을 조금 더 높이는 상단이 한 2,050이나 2,050에서 조금 더 올라가는 이 정도의 박스권 상단이 조금 더 높아지는 이 정도의 상승세는 기대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예. 국내 증시 전략 짤 때 글로벌 매크로 지표를 확인해 가면서 가는 게 좋겠다라고 언급하셨고요. 또 박스권 상단이 다소 높아졌을 뿐 큰 폭의 어떤 썸머랠리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 주셨네요. 오늘 화요일인데요. 메리츠존금증권의 김지훈 과장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슈 리더 시간인데요. 오늘도 역시 오늘의 주제부터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코스피가 6거래일 연속 올라서 2020포인트 선대로 올라왔습니다. 역시나 삼성전자의 힘이 컸을 텐데요. 삼성전자는 52주 신고가를 냈는데 어제 종가가 153만 3천 원이었습니다. 국내 증시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오름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잠시 뒤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지난달 30일이었죠. 공매도 공시제가 시행이 됐습니다. 2주가 지난 지금 오히려 공매도 비중이 늘었다라고 얘기가 들리는데요. 일각에서는 공매도 공시제의 실효성에 논란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잠시 뒤에 이사님의 의견도 여쭙겠습니다. 예, 오늘 이슈 리더 시간 열어주실 분부터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오늘은 화요일인데요.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이재광 이사님을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로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이 크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코스피 지수가 어느덧 2020포인트 선까지 올라왔거든요. 이거 좀 상승세 지속될 수 있을까요? 네, 참 어떻게 하다 보니까 2000선이 아니라 이제 2020선. 지난달의 고점이 지난 6월 초였죠. 6월 9일로 저는 기억하는데 2035포인트. 직전 고점 돌파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냐 하는 그런 어떤 증시 분위기, 투자 심리 안정화 이런 모습들이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장을 좀 비관적으로 봤던 분들도 이제 이거 사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 이 또한 시장에 그만큼 심리가 안정됐다가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지난달에 펼쳤던 브렉시트가 오히려 전 세계 시장에 긍정적으로 화답하는 오히려 브렉시트로 인해서 많은 투자자들, 정부 관료들이나 정책 당정자들이 이제 이거 어영부영하면 안 되겠구나, 좀 정신 차려야겠구나 하는 오히려 응집력, 단합력 이런 것들이 생긴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브렉시트 이후에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경제 지표도 좋아지고 있고요. 기업들의 실적도 전문가들이 예상치보다 호전됐다는 보도와 함께 미국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매일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강세장이 펼쳐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오늘 새벽에 어제 펼쳐졌던 제일한국인이죠. 소프트뱅크의 회장 손정희 회장이 유럽에서 최대 규모의 무려 36조 3천억이나 된다고 합니다. 영국의 반도체 설계회사 ARM을 M&A했다, 인수했다는 보도와 함께 유럽 증시도 일제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국내 코스피 시장도 대망의 2000포인트 돌파 이후 이제는 2020포인트를 돌파함으로써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게 짙게 내포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히려 이번 상승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사상 최고치를 찍었던 지난 2011년도 4월이죠. 2231포인트 장중 고점입니다. 2200포인트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아주 낙관적인 의견마저도 제시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 2000포인트 돌파 이후 일부 투자자들의 우려감, 이제 단기 고점에 온 것이냐 하는 우려감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과연 2000포인트 돌파 이후의 상황은 어떤지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가상으로 2020포인트를 돌파한 것은 지난달 9일 이후 한 달여 만이죠.
특히 이 장을 이끌고 있는 이 장의 상승의 주도 세력이 외국인이었다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물론 외국인의 매수에 발맞춰서 국내 기관 투자가들도 매수해 줬으면 좋겠는데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여전히 증시 상승에 걸림돌이 되고 있죠. 매도 물량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매도하는 장이 절대 고점이 없었다고 합니다. 기관들이 들으면 좀 열받을 얘기이긴 합니다만 그게 현실이니까요. 그렇다고 본다면 오히려 추가 상승의 가능성은 더 높은 것이 아닌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자금이 이탈될지 모른다는 그런 우려감이 들었던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 시장을 적극적으로 매수하면서 어제까지 8거래일 연속 매수입니다. 8거래일 연속 매수했는데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한 규모가 엄청나죠?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한 규모를 보면은요, 7월 현재까지 거래소에서는 무려 2조 3천억을 매수했고요. 코스닥은 221억, 선물에서도 순매수 계약이 1,571계약에 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제도 국내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 2천억이 넘는 순매수를 보였고 코스닥도 42억, 그리고 선물도 200계약 이상의 순매수 우위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이들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 장을 이끌고 있다는 점이 이번 상승의 또 한 번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장이 질적으로도 성숙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삼성전자가 이 장을 이끌고 있다는 점이죠. 삼성전자가 150만 원대를 종가상으로 돌파하면서 어제 종가가 153만 3천 원입니다. 이 삼성전자가 장을 이끌면서 전기전자, 바이오, 통신, 금융, 철강, 조선까지 그동안 장기 침체되었던 종목분들까지 상승 대열에 합류하면서 장을 이끌고 있다는 점. 특히 삼성전자가 이끌면서 시장이 질적으로도 우량주가 장을 이끄는, 대형주가 장을 이끄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장을 이끄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삼성전자가 150만 원대를 거뜬히 돌파함으로써 이제는 삼성전자의 사상 최고치 지난 2013년 1월 3일날 그죠 개장 이후 그 다음날이었습니다. 찍었던 158만 4천 원 장중 고점입니다. 이 장중 고점의 돌파 가능성도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치 직전 고점을 돌파한다면 국내 종합지수 코스피 시장도 사상 최고치를 찍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국내 시장 2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2020포인트를 돌파하고 이제 지난달에 고점에 근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추가 상승의 가능성은 여전히 더 강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질적으로도 굉장히 성숙한 그리고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질적으로도 성숙한 장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대형 우량주들이 장을 좀 이끌 거라고 보시나요, 이사님? 그렇죠. 지수가 움직인다면 역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움직일 가능성은 굉장히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미 제가 지난주에도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해 드렸다시피 7월 달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되는 어닝 시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가 되는 종목군들이 장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전자가 왜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52주 신고가를 행진을 이어가고 있냐 하는 것은 역시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고 올 3, 4분기 내년도까지도 긍정적인 실적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단순 대형주다 하는 중소형주, 대형주라는 이런 단순 자본금에 의한 그런 분류는 이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은 됩니다. 다만 대형주나 중소형 중에서도 역시 실적, 펀더멘털이 좋고 실적이 수반되는 그리고 향후 성장성이 있는 이런 종목군들이 올 7월을 시작하는 하반기 입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지난달까지만 해도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 썸머랠리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썸머랠리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올해는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자분들께 휴가도 조금 늦게 가셨으면 좋겠다. 여름은 그냥 복잡한데 좀 집에서 쉬시고 찬바람이 조금 불 때 그때 휴가를 가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성비적인 측면에서도 시즌을 피하면 더 싸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휴가를 좀 늦게 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역시 대형주와 중소형주 그런 구별 없이
실적이 수반되는 이런 종목군들이 장에 이끌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기관 투자자들이 5거래일 연속 주식을 팔고 있는데 기관이 이렇게 강력하게 팔 때는 증시가 하락했던 경험이 거의 없다라는 말씀하시면서 하반기 증시 상승 가능성을 내비쳐 주셨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는 하반기가 될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이슈도 이어서 볼게요. 공매도 공시제가 시행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공매도 공시제는 증권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또 투기적인 공매도를 막자라는 취지에서 시행이 된 거긴 한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사님 어떤 내용입니까? 자, 대한민국 그 정치나 모든 사회 전반에 걸쳐서 사실 이 탁상행정이라는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금융거래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뭐 수십 년 저도 이 주식시장에 몸담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다소 좀 아쉽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정책의 연속적인 측면에서 보면 좀 더 추진 있게 그 중장기적인 안목과 시각의 정책이 이 금융권, 주식시장에서도 필요한데요. 이번에 공매도 공시제도는 투자자들 보호 측면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서서히 허점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첫 술에 배부르면 좋겠습니다만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으니까 서서히 고쳐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공매도 공시제도는 이 투기 세력, 악성 공매도 세력들을 저작했다는 의도가 있었는데 실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지난달 18일 날 공시를 했죠. 그리고 나서 지난달 말까지는 다소 줄어드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이제 다시 원위치 됐어요. 공매도 공시제도 하기 이전 수준으로 다시 대차 잔고가 증가되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대차 잔고가 다시 60조 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럼 이것은 공시제도가 시행되기 전 지난달 18일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물론 공매도 공시제도가 시행되고 나서 지난달 27일까지는 58조 7천억으로 한 2조 원 가까이가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이제 도로함이 타불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대차 잔고가 그대로 공매도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대차 잔고라는 것은 그 종목에 대해서 빌린 주식 그 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빌렸다고 해서 그게 봐도 공매도 치는 건 아닙니다만 대부분 주식을 렌트해서 빌렸다는 얘기는 그 공매도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대차 잔고가 공매도의 선행지표 역할을 시장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대차 잔고가 다시 원위치되고 있다는 점이 논란거리의 핵심 이슈죠. 근데 왜 이 공매도 제도가 이렇게 유명무실해졌냐? 왜 그 공매도 세력이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 내막을 잠시 살펴볼게요. 그 이유를 보면은요. 지금 공매도 제도는 특정 종목에 한해서 0.5% 그리고 10억 원 이상이면 매도자를 신분을 공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큰 허점이 있습니다. 어떤 허점이 있냐면 실제로 공매도를 실시한 세력은 나타나지 않고 중개한 증권사만 나타납니다. 이게 여기에 첫 번째 허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 공매도 주체 펀드가 가진 총 보유 자산에서 차입 총 잔고를 제외한 순보유 잔고를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펀드가 큰 수천억에서 수조 원을 움직이는 펀드의 경우 ETF라든지 뭐 인덱스 펀드 이런 그 시장 추세적인 중장기 펀드를 운영하는 이들 펀드의 경우에는 이미 장기적으로 보유한 분량이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일부 해치 펀드라든지 롱숏 펀드 같은 이 작은 텀으로 움직이는 이 펀드에 대한 공매도 물량이 오히려 체크되지 않는다는.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전체 운영 자산이 크다면 공매도 잔고 비율이 상쇄되기 때문에 공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런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공매도 세력들이 이것을 역이용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는 이런 문제점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로 인해서 오히려 이 공매도 제도가 이거 뭐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냐, 여전히 이번에도 탁상행정이 아니냐 하는 이런 논란이 거듭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과거와 우리도 다르기 때문에 이 정부 당국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좌시하고 이제 서서히 개선의 조짐을 해나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또 같이 한번 가져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첫 술에 배부를 리는 없겠죠.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시작된 공매도 공시제, 정부의 개선책이 더해질 것이라고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투자 조언을 좀 여쭤볼게요. 네, 앞서서도 저는 2,000포인트 돌파 충분히 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지금장도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심리적으로 2,000포인트에 대한 부담은 안고 있습니다. 모두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이 장을 이끌고 있는 것이 외국인 투자가들이라면
특히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하는 장에서 고점이 없었다는 과거의 전력을 본다면, 더군다나 국내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 외국인 투자가들의 영향력을 감안해 본다면 추가 상승 가능성은 오히려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1차 단기 물량대에 진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주는 변동성이 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매수 마인드 전략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1차 단기 차익 실현 물량대에 진입했기 때문에 발빠른 투자자라면 그렇죠? 오늘도 상승 시에 한번 매도했다가 그렇죠? 하락할 때 다시 매수하는 이런 기교 테크닉을 발휘해 볼 수 있는 그런 주간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역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발빠르게 대처하기 어려운 대다수의 일반 투자자분들께서는 그냥 가지고 가셔도 좋겠습니다. 어제 고점에 팔았으면 오늘 고점에 팔았으면 얼마 먹었다. 그리고 다시 저점에 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도 이런 말씀 여러분에게 드린 것 같습니다. 장중 고점, 장중 저점을 맞추는 것은 그건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아닙니다. 그걸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걸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냥 흘려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금주 전략이 나왔네요. 주 초반에는, 그쵸? 강세를 보인다면 한번 눌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매수 타이밍을 하면 주 초반보다는 주 중반 이후, 오늘이 화요일입니다. 그렇죠? 내일이 수요일이고요. 그럼 수요일장 이후로 매수 타이밍을 좀 늦춰 잡아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리고 특히 매수한다 하더라도 상승 시에는 하실 필요 없겠죠. 왜? 이번 주는 상승하면 한 번 더 눌러주는, 왜냐하면 1차적으로 일부 매수한 세력이 매도하고자 하는 욕망이 강한 그런 한 주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주는 주초 매수보다는 주중반 이후 매수 전략을 취해주시기 바라고요. 오히려 발빠른 투자자들은 상승 시 한번 매도했다가 다시 주중반 이후에 매수하는 이런 테크닉도 발휘할 그런 한 주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전히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장에 대해서 매수 관심주에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네. 제가 한 달 전에 말씀드린 종목 그대로 또 말씀드립니다. 반도체. 역시 저는 좋아합니다. 삼성전자가 이끄는 반도체 완성업체 그리고 부품주들 여전히 실적 호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죠. 이 장의 주도주입니다. 그리고 철강. 여러분 철강업종 한번 포스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현대제철. 그리고 조선.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고 하는 조선업종들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바닥에서 탈출하는 모습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거는 세력이 개입하지 않고는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여전히 계속해서 관심 주고요. 또 하나는 주시장 올 하반기 역시 테마가 될 가능성이 높죠.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 역시 눈여겨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반도체하고 전자업종들이 간다면 역시 그 부품업체들 납품하는 역시 같이 보셔도 좋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이 저는 7월 그리고 올 여름에 주도주 역할을 하는 가능성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들 종목을 중심으로 한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 같이 염두에 두시면서 전략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광 이사님의 의견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이재광 이사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급 리더 시간인데요. 먼저 어제자 기준으로 거래소 내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종목들을 사고 팔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시죠. 어제 코스피 지수가 2020포인트까지 올라왔는데요. 그 중심에는 외국인들이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사 담으면서 52주 신고가를 내기도 했었는데요. 삼성전자, 고려아연, 포스코,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 대형 IT주에 매기가 집중된 것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기관은 한국전력, OCI, 또 롯데케미칼, 두산중공업 순으로 매수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쪽 쇼핑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어제 주성 엔지니어링, CMG제약, 뉴트리바이오텍, 또 FTN이 이오테크닉스 순으로 매수한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기관은 서울반도체, CJ-ENN, 청담러닝, 동국산업, 동아엘텍까지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수급 특징주 분석해 볼 텐데요. 오늘도 역시 IBK투자증권 스마트금융팀의 박성환 차장님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거래소 수급 특징주부터 봐주십시오.
예, 롯데케미칼입니다. 아마 어닝 시즌을 맞이하면서 가장 실적의 안정성을 답보하고 있는 영역이 화학업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중에서 롯데케미칼이 단연 돋보이는데 최근 기관 외국인 전일 같은 경우는 쌍끌이 순매수가 나타났고요. 외국인은 4영업일 연속 순매수입니다. 4월 한 달 여수공장 정기보수로 발생한 기회손실 약 900억 원, 그리고 5월 여수공장 설비 트러블 비용 약 100억 원 등 총 1000억 원 규모의 일회성 손실이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2분기 영업이익이 5,897억 원, 세전이익은 5,723억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PE와 PP 등 제품 스프레드는 4월 이후 약 2달간 하락세였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의 등락이었고요. 또한 제스텐 스프레드는 중국 가격이기 때문에 유럽과 북미 등 가격 동향은 또 견조했습니다. 또한 지속된 원재료 가격 납사 상승으로 유리한 원가가 반영됐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으로부터 인수한 롯데첨단 소재, 즉 구 삼성 SDI 케미칼 부분 실적이 2분기부터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영업이익 약 690억 원이 추가된 것으로도 추정됩니다. 3분기에는 일회성 요인 제거가 되기 때문에 영업이익 증가 추세가 여전히 유지될 전망입니다. 3분기 영업이익 6,013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6월 이후 PE와 PP 등 아시아 석유화학 제품 스프레드가 반등이 나왔는데요. 여기에다가 9월에 중국 G20 회담 개최로 주변 지역 석유화학 설비가 8월 중순부터 약 한 달간 가동 중단을 합니다. 또한 이제 역내 에틸렌 설비 정기 보수가 7, 8월에 예년보다 큰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사우디의 페트롤랍이 160만 톤 에틸렌 설비 트러블 발생이 되면서 가동 중단이 상당히 장기화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수요 측면에서는 6월 대형 매크로 이벤트 종료로 인해서 위축되었던 중국 수요가 회복되고 있고, 라마단 종료를 전후로 재고 확충 수요가 늘면서 3분기 석유화학 제품 수급이 굉장히 타이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의 NCC 증설 부담도 2018년 이후에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한 업사이클에 여전히 놓여 있고요. 피크를 논하기는 아직 이르다 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 접근 여전히 가능하겠습니다. 예,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에 어제 롯데케미칼이 집계가 됐는데요. 롯데그룹 리스크가 불거졌을 때도 많은 전문가들이 롯데케미칼 상승세를 예견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떻게 거래가 될지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시고 계신 것 같네요. 롯데케미칼 봤고요. 주성 엔지니어링을 코스닥 수급 특징주로 꼽아 오셨다는데 내용을 좀 듣겠습니다. 네, 최근에 상당히 삼성향 관련된 장비 업종에 대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만은, 주성 같은 경우는 전일부터 시작해서 외국인 6영업일 연속 순매수입니다. 2016년 2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643억 원, 전분기 대비 18%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은 94억 원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 394%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마 전분기 대비 반도체 실적은 다소 줄겠지만 디스플레이 부분 매출이 이를 만회할 전망입니다. LG 디스플레이 OLED 패널 증설 투자향 장비 출하 실적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이고요. 당분기 주요 프로젝트는 LG 디스플레이의 OLED TV용 8세대 전환과 그리고 6세대 POLED 신규 투자 등입니다. 동사의 주요 고객사는 말씀드렸다시피 SK하이닉스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반도체와 AMOLED 영역 모두 삼성전자가 기술 주도권을 가지고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기 때문에 지금껏 주로 삼성전자 공급망들의 시장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제는 SK하이닉스와 LG 디스플레이가 이를 추격할 차례로 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연내 3D 낸드 생산에 돌입할 예정이고, LG 디스플레이도 OLED TV와 더불어서 중소형 POLED 투자를 본격 개시했기 때문입니다. 신기술이 유효 수요를 창출하는 IT 산업의 전형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현 시점 대표 기술인 3D 낸드와 AMOLED가 향후 한 3, 4년 정도 산업 전체의 부가가치를 견인하는 원동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ALD와 AMOLED 봉지 장비 그리고 TFT 증착기를 라인업으로 보유한 동사가 이 같은 환경 속에서 상당히 균형 잡힌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룰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이끌고 내년에는 AMOLED가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올랐기 때문에 조정시 비중 확대 전략을 권고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주가가 정말 급하게 많이 올라왔네요. 주성 엔지니어링까지 분석해봤습니다. IBK 투자증권 스마트금융팀의 박성환 차장님과 함께 수급 특징주 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출발 증시와이드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잠시 뒤 2부 시간에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